오뚜기 같은 삶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뚜기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오뚜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그죠? 자, 이 오뚜기가 이 넘어져도 일어서는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예, 무게의 중심에 있죠. 이 오뚜기의 무게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당기면서 이게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 국가가, 한 나라가 한번 쓰러지고 위기가 와서 쓰러지고 그대로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듯이 우리나라도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로 보면 이 무게가 뭡니까? 예, 권력이죠. 권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아래라는 게 어디입니까? 지방, 또 국민. 국민에게 무게의 중심이 있을 때, 권력의 중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또 지방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국가는 위기가 와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 군대가 없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무장 중립국이죠. 중립국인데 무장을 하고 있는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중립국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중립국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자 이 스위스는 상비군이었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4번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소집하는데 72시간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70만 대군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길 수는 없겠지만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도 한 20만 정도 죽을 것이다. 침공하려면 침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기기는 이기겠지만 손실이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스위스 침략을 포기합니다. 그 스위스가 그렇게 강력한 이 저항력을 갖는 원천은 어디에 있냐? 지방과 국민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곧 국가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이 마을은 우리가 만든 마을이고 외적이 침해해서 우리 마을을 파괴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게의 중심이 권력이 머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앙정부의 수뇌부, 그것도 대통령에게만 무게의 중심이 가 있으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한 4가지 특징을 잡아봤는데 대단히 우울한 진단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민주국가를 성취하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부러워하던 나라가 지금 아주 우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작용하지 않는다.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마침 오늘 세월호가 인양되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잠깐 좀 그 원인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뭐 막아야 되겠지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 대가로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 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할 때 그 국가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도의 어민들은 이미 현장에 가 있었고 또 해경들도 재빨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경들은 이 승객들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민들은 해난 사고가 났다 이러니까 그 새벽에 배를 타고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배를 향해서 승객을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구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장이 먼저 탈출을 했죠. 만약에 이때 진도 군수에게 아니면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 선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선장은 청진해운의 직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위난 시에 경찰권을 행사하고 또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장은 이때 국가기관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아시죠? 이런 국가기관을 뭐라 하는지. 공무수탁사인이라 그러죠. 공무를 수탁받아서 행하는 개인, 사인, 민간인. 이 국가기관입니다. 이건 국가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국가기관입니다. 이 진도 군수나 전라남도 지사에게는 명령권이 없습니다. 여기 현장에 출동했더라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많은 시간에 국가기관인, 중앙정부의 기관인 해양경찰은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기다리느라고 그 소중한 구조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인천의 한 신문에다가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 젊은 죽음은 중앙 집권 체제가 빚어낸 재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책을 밝힌 게 뭡니까? 그나마 행자부 산하에 있던 해경을 해체하고 더 현장과 먼 국무총리실로 옮겼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래서 잘 작동을 합니까? 예, 이거를 국민안전처로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발생한 게 뭡니까? 이 메르스 사태죠.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모든 것을 쉬쉬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전염병이 어떻게 도는지,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걸 몰라가지고 전 국민이 불안해졌습니다. 참다 안 되니까 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나서서 우리라도 이런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서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알리니까 권한도 없이 알린다고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무릅쓰고 이 정보 공개를 했더니 그때서야 중앙정부가 우리도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도 잘 처리할 수 없는 정작 중요한 일, 그런 것은 처리할 수 없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작은 일들,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지방은 하려고 하니까 손발이 묶여서 못하고 국가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대단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패 인식 지수, 뭐 쉽게 얘기해서 부패 지수죠. 이거를 세계적으로 쭉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4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왜 이렇게 부패가 심각해졌냐? 부패는 어디에 삭터냐?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곳에 부패가 삭턴다. 그래서 그 영국의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 말을 참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개혁을 엄청 외치고 실제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부패로 이어져서 아드님이 이 처벌받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죠. 그 이유는 뭡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지금 대통령 탄핵도 따지고 보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패 사건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갈등이 심한 나라. 어느 정도로 갈등이 심하냐면 OECD 국가 중에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터키는 갈등이 심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인종이 좀 복잡해요. 또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인종적인 갈등이 전혀 없는 나라잖아요.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종교 갈등도 거의 없어요. 교회 옆에 절이 있더라도 뭐 별로 문제없이 잘 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 지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권력이 집중되고 선거에 이긴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체제 하에서 사생결단 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지방색도 이용하고 노사 갈등도 이용하고 계층 갈등도 이용하고 모든 갈등을 다 이용하고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82조 내지 246조가 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만약에 이 갈등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21%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제로인 사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회는 없죠. 어느 정도 갈등은 또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제가 갈등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OECD의 평균 정도, OECD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니까 평균 정도만 갈등을 줄일 수 있어도 1년에 4% 내지 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등을 줄여야 되고,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권력을 나누어서 성자 독식의 대결 정치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들이 따지고 보니까 권력의 집중, 성자 독식 이런 데서 나오는 인재더라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빚어낸 재앙이더라 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출범했죠. 그런데 2015년도에 세계 행복 지수를 보니까 47위였습니다. 이것도 불행하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통계로 보여주는 건데, 2016년도는 11위가 떨어진 58위로 되었습니다.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더 불행해졌다. 이것은 언제의 통계냐? 이 자료는 2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는 2014년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원래 통계는 안 나왔어요. 아마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 덴마크, 이렇게 되어 있죠. 2016년도에 덴마크가 이제 1위로 됐고, 항상 1위를 차지했던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를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 또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동양의 스위스, 일본이 동양의 스위스가 되고 싶어 했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스위스, 이런 걸 표방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어떤 모델이 되는 국가죠. 그런데 이 나라가 물론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은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이 경제학자인 브루너 프라이라는 교수님은 지금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이 평생 행복을 연구했는데 이 경제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권력이 지방에 많이 와 있는 나라일수록 또 국민이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즉 다시 말해서 지방 분권적인 국가일수록 또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행복하더라 하는 걸 밝힌 것. 국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나라하고 해결되어지는 나라, 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나라, 어느 나라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좀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희망적인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걸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 탄핵으로 인해서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가 두 번 일어났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있었고, 그때는 소추만이 있었고,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안 됐죠. 그래서 다시 권력을 회복했고,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파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교통질서,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국민 생활들은 아주 안정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런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아마 상당한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거를 지방자치가 실시한 후에 아주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국가를 안정화시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국가가 하려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국가가 나서니까 안 되던 것들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방이 나서니까 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 이게 조금 2000년대 이전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은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의 외국의 한국 관광 안내 책자를 보면 제가 그 읽어본 그 한국 안내 책자에는 한국에 대해 다 좋게 소개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의사항 해놓고 뭘 붙여놨냐면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너무나 더러우니 아침에 나갈 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을 앞두고 수원시장이 이제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좀 잔치를 열려면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역에 가서 화장실 문을 탁 열어보니까 이거는 청소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이 화장실을 개선하려면 아예 화장실의 개념을 바꿔버리자. 이제 새로운 개념의 화장실을 만들어보자. 그전에는 용변 보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어로 화장실을 뭐라 그럽니까? 예, 뭐 다 좋은데 그 레스트룸이라고 많이 쓰죠. 점잖은 표현으로. 뭡니까? 그냥 볼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쉬는 곳, 휴식 취하는 곳. 그래서 이런 발상의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주대학 앞에 반딧불이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개선했더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화장실 한번 구경하자 이래가지고 화장실 투어를 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오니까 수원시에서 이 수원역 앞에 화장실 투어 이 버스를 대절해 놓고 화장실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 소문이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고 54개국에서 이 화장실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 브라질, 뭐 싱가포르, 또 저기 스페인 뭐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열심히 와서 공부해 가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우리보다 화장실이 더 지저분했던 나라. 예, 중국이죠. 중국이 월드컵을 앞두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경통신, 신화통신 이런 데서 와가지고 화장실을 촬영해서 우리는 화장실이 보통 1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3층짜리 화장실, 5층짜리 화장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한 지방이 바뀌니까 그다음에 국가의 시설들,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데 화장실이 개선되고 또 다른 지방의 화장실들이 개선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화장실도 개선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 지방이 바뀌어서
세계를 바꾼 일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화장실 하나 고친 거 가지고 무슨 그런 과장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겠지만, 한 가지 일에 성공한 성공 체험은 또 다른 일도 우리가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주죠. 이걸 성공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면 공개 안 했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자마자 청주시의회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듭니다. 이건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또 도심 하천, 이거 뭐 복개해가지고 다 썩어가는 이 하천을 시민의 휴식터로 제공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지방이 나서니까 된다 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만은 이 CCTV 이것도 만약에 경찰에서 길거리에 CCTV를 단다고 했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 인권 침해. 엄청난 인권 침해죠. 그런데 이것도 강남구청에서 시작했는데, 강남구청장이 이 강남에 그 술집들이 많다 보니까 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저걸 우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더니 아무도 저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나서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걸 거야. 만약에 국가기관인 경찰이 나섰더라면 저거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야, 저러는 거야 하고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되는 일들이 속속 나오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조사를 못했지만 이 도봉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지방분권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도봉구의 발전을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느냐, 이것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건설부,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가 나서서 도봉구의 교육 문제, 발전 문제, 이런 거를 또 복지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면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중앙 집권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봉구의 문제를 도봉구청에서 해결하면 그것이 지방 분권적인 국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봉구의 구청의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것만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도봉 구민들이 나서서 그 대표기관과 그 일꾼인 구청장과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을 하면 그게 분권적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나서면 어떻습니까? 도봉구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집권적이죠.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분권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비유적으로 좀 얘기하면, 우리 집에 집을 꾸미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을 그 집의 부부와 자식들이 의논해서 하면 그게 분권적이고, 그것을 종친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집권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종친회에서 해결하면 잘 해결하겠어요? 아마 다 반발할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지역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 국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봉구에서 예를 들어서 산책로가 지정하면 다른
구에 가보니까 여기보다 산책로가 더 깨끗하더라. 왜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저기보다는 우리가 더 깨끗하고 또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 동네마다 일어나는 혁신이 확대돼 가지고 국가도 혁신하게 됩니다. 즉 혁신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높아진 효율성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왜 분권을 하느냐?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만난 사람마다 물어봄. 왜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사느냐? 그러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지방 분권 때문에 잘 산다. 스위스가 어떤 나라냐? 세계 경쟁력 1위입니다. 세계 경쟁력 1위. 국가 경쟁력 1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못 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거의 모든 결정을 칸톤에서 합니다. 주정부에서 합니다. 또 마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스위스의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그걸 어디서 결정하냐? 우리나라는 국적 부여를 어디서 합니까? 중앙정부의 법무부에서 하죠. 그런데 스위스에 가봤더니 이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요 앞자리에 시민권 신청한 사람 쫙 앉혀놓고 투표합니다. 거기서 시민권을 인정하면 국가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국적을 부여하는 건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켜봐 왔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인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중요한 결정조차도 마을에서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때 지역 발전이 된다. 국가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아마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곧 공약을 이것저것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 사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그 지방에 돈을 주고 이 돈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해라고 하면 전혀 안 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발전될 리가 없죠. 표를 얻기 위한 지역 발전 계획이지 진정으로 그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고 지역 발전은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지역 발전이 되려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언젠가 통일이 되겠죠. 통일 질서로서 어떤 질서가 필요하냐. 이건 독일을 보면 될 겁니다. 독일은 통일을 어떻게 보느냐. 동독은 망했고 동독은 망했고 동독에 있는 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입한 동독의 주들은 다 고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치 질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자, 이 기관별 청렴도. 우리는 흔히 지방정부는 부패하고 그래도 중앙정부가 좀 덜 부패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5년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에 제일 부패한 데가 어디냐? 국회네요. 10.6%만 지금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중앙부처의 기관은 보니까 27.2%만 그래도 좀 청렴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지방정부는 딱 보니까 32.6%가 청렴하다, 약간 혹은 아주 청렴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국민들의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신뢰도도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경향이 있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돈을 펑펑 쓰는데 저건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나 청렴도가 낮게 평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스카게 얘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엘빈 토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는 책의 저자죠. 유명한 미래학자.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함께 사진 찍어서 걸어놓고 싶어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1년도에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이건 아마 엄청난 용역비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다가 이 책 제목을 쓰면 파일,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요즘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고 이 사람이 제안한 게 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됐지만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방향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2001년 6월 7일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이 보고서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까 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 시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 체제,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하느냐?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은 한국의 경제개발 시대에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은 점점 더 퇴색해 가고 있다. 즉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이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국가 마비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경제개발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자. 상황 분석을 해보자. 그때 우리는 후발주자다. 즉 앞서가는 사람을, 앞서가는 국가를 따라하면 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답이 있는 시대입니다. 뺏기면 되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듯이 선진국들을 뺏겼던 시대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선진국의 정치 체제 또 경제 구조 이런 거를 뺏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고 정답이 있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빨리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국가 운영 체제는 경제개혁원의 엘리트가 계획을 짜고 공무원, 전국의 공무원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국민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참 더 뺏기다 보니까 이제 뺏길 것이 별로 없다.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에 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사불란한 체제로 나아가면 중앙정부에서 뭔가 개혁 방안이라고 내려오는데 우리 지방에 내려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 실정에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생겼다 이거야. 이럴 때 중앙정부도 답을 모르고 지방정부도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각자 답을 찾아서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잘못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지방만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 지방도 성공한 지방을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국가도 지방에서 저렇게 하니까 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오늘날 선진국의 발전 모델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 지방 분권적인 중요한 결정을 그 지역 문제를 그 지방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국가 운영 체제로 가야 된다. 토플러는 이것을 주문한 겁니다. 즉시해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그러나 2001년에 주문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보로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못한다. 또 법률에 위배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 사고는 터지고 국민들은 불행에 빠지고 부패는 창궐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뭡니까? 지방분권의 정도입니다. 이쪽은 지방분권이 낮은 나라. 이쪽은 지방분권이 강화된 나라. 많이 분권화된 나라. 이쪽은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몇 가지 집어볼게요. 이게 어디입니까? CH. 이건 스위스의 약자입니다. 스위스. 그 다음에 미국, 벨기에, 독일. 이런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예, 잘 사는 나라죠. 특징을 보니까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니까 소득이 높더라. 자, 이건 공자의 말을 한마디 인용을 해놨습니다. 공자는 점잖은 분인데 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게 욕을 한번 했습니다. 누구한테? 노나라의 대신인 장문중을 향해서 절위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위자. 절자는 훔치다는 뜻이죠. 위는 뭡니까? 벼슬입니다. 벼슬, 자리. 벼슬을 훔친 자다. 엄청난 욕이죠. 벼슬 도둑이다. 이거. 왜 그러냐? 이 장문중은 유능한 사람이 오면 추천을 안 합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니까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능한 사람이 오면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지금 국가에서 모든 걸 하려니까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자리만 차지하고 지방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위 공직자, 중앙정부, 장관, 차관, 국장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벼슬 도둑이 되어가고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우리가 2002년도 대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했죠. 정치 개혁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은 불행해지고 경제 발전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까 말까 넘지 못하고 계속 10년을 넘게 헤매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는 3,000불을 주가 해서 3,000불, 3,000 주가 그 지표 3,000 시대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안 됐죠. 지금도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 발전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경제 발전 때문에 헌법도 못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우리는 헌법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헌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고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미신. 자, 여기 봅시다. 독일,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죠, 한마디로. 헌법을 얼마나 자주 고치느냐? 1849년, 8년이 아니라 49년에 헌법을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6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거의 매년 헌법 개정을 합니다. 여기에 16개 주가 있습니다. 주 헌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헌법입니다. 그것도 자주 고칩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위스 18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150여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26개의 칸톤이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톤 헌법까지 합치면 해마다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면 아주 큰 과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헌법 몇 번 바꿨죠? 우리 헌법 자주 바꾼다고 막 그러죠?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 바꿨죠? 예, 9번 바꿨습니다. 이것도 자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은 30년이나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다급해서 조급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어디에만 중점을 뒀냐? 정부의 권력 구조, 여기에만 국회가 권력을 갖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권력을 갖느냐, 이 사이의 분배에만 집중을 하고 정작 중요한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옮기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더라. 오늘 안이 공개됐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거를 입법권 확대 정책이라고 헌법 개정 안이라고 내놨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나 법률로 규정해놨더라도 거기서 명령으로 정하게 하면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 제한하는 거나 명령으로 제한하는 거나 같은 말이다. 그거를 헌법 개정 아니라고 내놔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거는 분권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개헌 아니다. 이것은 토플러가 얘기한 이 국가의 경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하는 것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개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말만 주권자라 해놓고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국회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국민들이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헌법 체제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법률안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법률안을 결정합니다. 국민입법이라고 해요. 국민발안, 국민입법.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많은 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우리가 국가다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예, 역시 토플러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공론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제3물결의 정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입니다. 여기에 미래의 정치 질서가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두는, 즉 권력을 지방으로 또 국민에게로, 그리고 토플러는 놀랍게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미국도 우리가 연방정부로서 고도의 분권을 실시하고 있다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선진국가로 남으려면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나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